가장 궁금해할 이제 시장의 주도주와 유망 섹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PS 트래킹 강조해 주셨는데, EPS 트래킹 결국 시적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전문인만의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알려주실 만한 노하우나 어떤 팁 같은 게 있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을, 이게 이제 네. 어떤 기업의 이익 그래프라고 치자고요. 네. 네. 이익 그래프라고 치면 제가 1, 2, 3, 4, 5 뭐 요렇게 칩시다. 네. 언제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은. 2번에 사는 게 그쵸. 최고죠. 네. 2번에서 사는 네. 게 최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2번에서 살려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보통 사람이 사기 쉽지 네.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면 이 이익이 계속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익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감익을 할 때는 오히려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렇죠. 외생 변수만 해결되면 네. 올라오니까. 3번에서 사는 게 보통 그쪽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지점을 노리려다가, 요 지점을 노리려다가, 요 지점이 네. 2번인 줄 알고 샀다가, 네. 그죠? 네. 으악, 아, 네네. 네, 죽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2.5가 있으면 더 좋겠죠. 2.5. 네, 2.5를 적어 놓을게요. 여기 2.5. 그런데도 여기 2.5에서도 사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직도 적자인데.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제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네. 배운 거, 미분. 이분들. 네. Y는 X 스퀘어다 했을 때, 네. 이걸 갖다가, 거꾸로. 미분을 때리면, 네. Y는 2X가 되는 거죠. 네네. 네. 2X가 되면서, 이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X 스퀘어에 해당되는 지점이, 헷갈리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 지점에 기울기를 알려면 미분을 때려보면 아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지점에 X 값에 요 지점의 미분을 때려보면 기울기는 빵이죠, 빵. 예. 요 지점에 미분을 때려보면 기울기가 45도로 서 있고, 그죠?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 값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를.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라고 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매니저들은 이 기울기를 보면서 이제 기울기가 돌아서네.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 아직까지도 적자가 많은데 사는 게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반대로 여기서 주식 잘 못 팔아요. 네. 못 팔죠. 네, 차화정 장세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차화정 장세의 끝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이익이 꺾이지 않았을 때 주가는 이미 여기서부터 주가가 확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하고 모더리 반등 주고 요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애널리스트들을 이래 좀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익이 이만큼 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익이 이만큼 나고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익이 이만큼 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익이 이만큼 나는데 주가가 빠지면 PER이 낮아지죠. 그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네네. 그래서 PER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PER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기울기는 계속 꺾이는 거죠.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가면서 이제 차가 거의 이제 그냥 절벽 안으로 떨어지는데 그 절벽 안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외생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원엔 환율이 꺾어져요.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완전히 급락하고요. 그러면 일본 차와 경쟁을 하고 있는 현대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일본 가서 콘스트 매출 비중이 80%에 달했던 SM의 매출이 아니 똑같이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1,500원에서 1,000원이 되면서 그죠? 이게 150억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100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빠르게 이익은 아직 많이 나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곡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의 거의 한 80%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요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컨택 기업들이라는 거죠. 예.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예. 항공사들 박살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아니 항공주 왜 저렇게 단단하게 올라가지?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왜 올라가지? 이 국면은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면에서 정말 이렇게 올라와 하는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제 저녁에 그 테슬라는 6% 가까이 빠졌는데 월트 디즈니는 오히려 올랐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줬던 캘리포니아에서 4월 1일부터 야구장, 테마파크 이제 전부 다 정상화 시키겠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세계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항공사의 이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섹터, 호텔, 카지노, 항공, 백화점 이런 거에서 아직 이익의 룸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룸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1000% 수익 내기 3탄에 보면 여기 작은 징조로 감지하기가 해서 1000% 수익 내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요 지금 섹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료를 요 섹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섹터에서 만들어놨으니까 아마 요번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한번 또 보시면 그 섹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전문님 그 EPS 증가폭을, PER을 EPS 증가폭으로 나눈 값이 좀 적어지는 것들이 저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이게 적자가 났던, 적자가 아닌 구간, 여기가 이제 빵이라고 치고, 이익이 완전히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 났고 20분의 1 토막 났으면 주가는 그대로 있으면 PER이 50배, 70배, 100배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지금은 고퍼인데, PER이 50인데 어떻게 사요? PER이 70인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PER을 우리가 항상 그냥 PER 그래프만 보면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익이 너무나 박살나 있어서 PER이 올라갔는데, 저 주식은 PER이 지금 70배다. 반대로 이익이 이 정도 되면, PER이 엄청 낮아지죠. 이익이 여기서 10배 증가했다고 치보자고요. 그러면 70배였던 PER이 7배가 되면서, PER이 너무 쌉니다. 사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PER 지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PBR 지표를 보고 사는 거죠. 일단은 버텨서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으면 또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래서 지금 아까 박 전무님 말씀하신 거에 팁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가가 지금 아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올라가는데 반대로 왜 망해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주가가 사야 되는, 징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막,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상하구나, 감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배사부님 말씀대로, 요렇게 생각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시장이 조정이 와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시장이 조정이 왔는데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시장이 검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세요. 시장이 조정이니까 3,000포인트가 깨지니까 뭘 파냐면 오히려 플러스 나고 있는 주식을 팔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주식을 맞네요. 물타기 하거나 예. 매매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3, 4, 5월 달에 그 폭락장에 테슬라라는 걸 발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이 폭락장에 왜 이렇게 이 주식은 강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 시장이 내 생각을 검증을 해주는 게 좋은 주식은 조정장에 안 빠지고 버틸 때 오히려 막 머리 들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할 때 그런 주식으로 우리 생각을 검증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성장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플랫폼,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전반적으로 30% 가까이 반도체주는 뭐 특별히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 오른 게 너무 약하긴 하지만, 그런 성장주들, 지금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요.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를 둘 다 이렇게 매매를 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상위 0.1%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질문처럼 반도체, 플랫폼, 그 다음에 전기차.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네. 반도체는 성장주인가요? 반도체가?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 타는 주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나왔을 때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로 온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박살났잖아요. 박살났죠. 네. 반도체 가격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고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전방 수요가 뭔데? 전방 수요가 PC, 모바일, 서버. 근데 이제는 자동차, AI가 보이니까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강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2004, 5, 6, 7년도에는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엄청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네, 똑같아요. 반도체도 PC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버전 업 될 때마다 이번 새로운 윈도우 7에는 권장 사양이 있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64 램을 쓰시는 게 낫다. 뭐 64 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반도체의 사양이 높아질 때마다 고급 사양을 써야 되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오다가 갑자기 모바일이 빵 터지면서 신규 수요가 나왔고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나오니까 또 됐고 거기다가 AI 그런 부분이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고점 치고 그 다음부터 19년, 20년, 21년, 2년 반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은 넘을 거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8만 원 넘는데 했을 때 반도체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었죠. 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는 그러면 그대로 50년 써먹는 서버냐, 서버에 들어간 반도체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DDR3, DDR4를 했다면 DDR5를 했으면 전력 수요가 30%나 줄고 속도는 더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4년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반도체 메모리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그 교체 수요가 생기면서 그렇다면 주가는 1년 앞당겨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가 빠르게 그걸 미리 땡겨서 올라온 거죠. 근데 반도체가 유튜브의 이 효과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 작년에 이익이 다시 2018년부터 말씀드리면 58조 8천억에서 27조까지 또 떨어졌다가 작년에 36조 대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한 45조, 47조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58조 대 이익만큼 지금 나지도 않은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더 위에 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까지 다 땡겨서 와 있잖아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쉬는 거죠. 네. 그래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랫폼 기업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보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는 최근에 보면 제페토인가 뭐 해가지고 그죠? 거기도 엄청난 성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거품인지 아닌지. 그걸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는 체크는 PBR로 또 체크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많이 네.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의 PBR 보면, 지난번에 오르기 전에 작년에 보면 한 5배, 4배, 카카오는 3배,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겨우 이제 6배 정도? 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PBR 10배를 항상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플랫폼들은 예. 10배까지 본다. 꿀팁입니다. 10배까지가 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점 치고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들, 화장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단기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꼭 10배 넘었다가 빠지면 이제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10배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가 지금 5.5배 정도고 네이버가 한 7배 정도까지 온 걸로 기억하는데 카카오가 지금 5.9배고요. 네이버가 지금은 8배입니다. 예, 6배, 8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익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결국은 많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또 자기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쌓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또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 소위 말하는 북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익이 막 잘 나면 그게 그래서 이제 ROE가 중요한데 ROE가 만약에 100%라 치면 100%라고 치면 지금 PBR이 10배예요. 근데 내년 되면 자본이 더블로 늘어나면서 PBR이 5배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년 지나면 2.5배로 떨어지고. 그래서 1년, 2년 뒤에 PBR이 ROE가 높으면 툭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ROE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굉장히 단단한 이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적이 동반이 되고 있는 성장주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적이 동반 안 되는 성장주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익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성장주. 아니, 임상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 그래서 바이오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이번에 이거 임상 3상은 확실하게 돼. 그런 어떤 가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는 요즘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돌았을 때는 그런 주식은 잠시 피해 있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전기차 부분 말씀드리면 전기차도 보면 이 PBR을 보면서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장주였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테슬라만 쳐다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밸류 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매매를 했었고 테슬라가 이제 700불 이상 거품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나라 주식들도 너무 좀 오버슈팅한다 생각해서 비중을 계속 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성장성이 이게 스토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1%, 2% 네, 시장 네. 투자가 이제 뭐 점유율이 2%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2025년까지는 뭐 고성장이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아예 안 되는 국가도 많고 그래서 고성장이에요. 고성장인데 중요한 거. 과거 2007년도에 최고의 성장주는 뭐였을까요? 2007년도. 그때 우리나라 지수 막 2000. 조선, 화학, 조선. 예, 그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였고, 성장주로 그때. 성장주. 예. 2007년도에 최고의 성장주는 태양광이었죠. 태양광. 그죠? 조선, 화학이. 예, 지금처럼 이익은 많이 나지 않는데, 러시아. 당시에 폴리시리콘 가격이 뭐 110불, 120불 하면서, 야, 110불, 120불 곱하기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실제로 매년 30%씩 증가했어요. 네. 태양광 시장은. 그 성장성 감안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OCI가 당시에 동명제철 화학일 60, 때, 60. 예,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캐파 확장하고, 그 캐파 확장을 했을 때, 이제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생산량 곱하기 110불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 110불 했던 태양광이 2017년, 18년도에 네, 거의 맞습니다. 11불, 네. 얼마 전까지 한 7불, 6불까지 네네, 맞습니다. 빠졌었죠. 네. 그렇죠. 지금 올라서 12불인데. 예, 2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20분의 1 토막. 예. 그러면서 아예 BP가 안 나오는 단가까지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태양광 시장은 30%씩 증가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서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도 없고 저도 뭐 확신하고요. 확신한데 지금의 이익 수준, 주가 수준은 한 4, 5년치는 너무 땡겨왔었기 너무 때문에 땡겨왔죠. 예, 그랬던 거고. 그럼 좀 조정시, 적당한 조정시 사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높았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의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SDI나 LG화학이나 그 밑에 있는 SK. 예, SK 이노베이션이나 그 밑에 주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경쟁력을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갖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조정폭은 테슬라만큼은 깊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도 또 뭐 화학, 유가 또 상승 수에 화학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LG화학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그 안에 좀, 있는 네. 그렇군요. 예, 단지 이제 SK도 그렇죠. 네. 단지 이제 LG화학은 그 리스크가 이제 남아 있죠. 네. LG 에너지 소송, 솔루션으로 소송은- 이미 네, 예, 분할돼 있고 네.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 이 LG화학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LG화학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내가 언제 갈아타야 넘어갈 거냐 고민하셔야 되는데 LG화학이 90만 원, 100만 원일 때 팔아놓고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을 때 그걸 사는 건지 아니면 그때 상장 직전에 이게 만약에 뭐 75만 원이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판단은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짜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주랑 플랫폼 한 섹터만 고르신다면 먼저 배 대표님 하고 이유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플랫폼 할 것 같아요. 아, 이유는 왜 그러시죠? 플랫폼이 네. 어쨌든 걔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독과점이잖아.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1등 네. 기업이고 네. 독과점인데 이 걔들은 과점이라기보다는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성장성 측면의 플랫폼 성장성은 좋으나 네. 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새로운 경쟁자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둘 중에 하나라면 뭐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플랫폼 쪽에. 네. 박전무님은 플랫폼과 배터리 밸런스 게임 아시죠? 하나만 딱 선택하시면. 저는 지금 네. 뭐 사야 된다면 저는 그 플랫폼 기업을 사겠어요. 예. 두 분이 왜냐하면 일치하셨네요. 플랫폼 네. 기업을 사서는 그냥 뭐 1년, 2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예,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익의 안정성이 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계속 네. 늘어나니까. 확장성. 보이니까, 확장성이 너무 보이니까. 확장성도 약간. 예. 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워런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워런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줄였죠. 줄이고 나서부터 확실히 좀 약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비싸졌으니까 좀 일부 파실 거였죠. 근데 왜 애플을 그동안에 그렇게 비싸 보이는데도 샀을까라고 보면, 애플은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 애플 핸드폰을 사고 애플 맥북을 사고 예, 그 강력한 충성도, 미국 사람들의 한 60%는 애플을 쓸 거야. 그러면 내년도 매출, 내후년도 매출, 3년의 매출에 대한 이익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애플은 내년, 내후년에도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전기차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막 그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엄청나게 드라이버 걸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 차 메이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테슬라를 3분의 1 판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 애플 아이카가 또, 당시에는 애플 아이카 얘기는 없었지만, 네, 팔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600불 때, 원래면 고점 대비 30% 빠지면 다시 또 사기도 해야 되는데, 조금 멈칫하는 이유가, 아니, 2030년 되면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1등은 테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애플이 아이카를 2023년도에 출시하면 2030년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테슬라를 타고 있을까? 애플 아이카를 타고 있을까? 어떤 게 1등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자동차 메이커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대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제가 그만큼은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어쨌든 흑묘 누가 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배터리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뭐 그닥 그런 게 위협은 아니고 오히려 더 기회니까. 정부 정책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신재생은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신재생에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좀 최근에 많은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전무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보면 바이든이 그렇죠. 당선되면 네. 뭐 신재생 쪽에 대한 그것 때문에 좀 거품이 생겼다고 저는 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2016년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2016년도에 트럼프랑 힐러리가 붙었고 트럼프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수혜주는 석유화학, 정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화당이니까. 근데 정유사, 석유화학 박살났었잖아요. 바이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또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이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립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틀렸지만, 근데 시장은 이상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죠. 아니, 트럼프가 당선될 것처럼 처음에 나올 때는 오히려
뭐 플랫폼 기업들 주가 또 막 확 빠졌었나요? 그 그때?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다 빠졌었죠. 저는 아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경기는 코로나 쇼크 이후에 누가 되든 회복되는데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특정 섹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시장에서 그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혁신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억지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생적으로 그 어떤 산업이 형성돼야 되는 거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게 태양광. 아까 동양제철학, OCI 말씀드렸었던 거고,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수소차. 중에 수소차 같은 게 저절로 자생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든 수소차가 되든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정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깔아줘요. 수소차 인프라를 깔아줘요. 의지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풍력,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회동할 때 남북 이런 정상회담도 있었고 대북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쉴 것 같아요. 저 바이오들이 엄청 떨어지고 있던데,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이오주. 그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상반기까지 소위 말하는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산업재, 건설, 뭐 미분양 아파트 난리였고 해외 플랜트 안 되고 유가 쫙쫙쫙쫙 빠졌으니까요. 경기 민감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경기 민감주를 피해서 성장주로 자금이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요커들 그때 한참 많이 들어올 때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 그 다음에 바이오, 요 두 개가 2015년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주들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초에 유가가 26불 찍고 그 이후로 최근처럼 다시 약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같은 개념으로 돌아서는데 유가도 26불에서 다시 한 65불, 70불까지 갔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런 와중에 은행주가 살아나고 경기 관련된 좀 살아나고 또 경기에 소위 말하는 이익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가 또 살아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2016년, 17년 상반기까지 내내 안 좋았어요. 내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방송에 가면 질문이 도대체 바이오는 언제 살아납니까? 바이오는 이런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경기 민감주의 이익이 회복되는 게 눈에 뻔한데 뻔히 보이는 이익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빠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다 되고 나면은 가능성이 있는가요? 네. 그래서 이번 장의 끝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 민감주가 가치주의 영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경기 민감주마저 이제 비싸지면 그러고 나면 이제 장이 끝나는 거죠. 장이 끝나면서 이제 이런 이익 모멘텀이 있었던 주식들이 다시 이제 빠지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 스토리 주식으로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폭락이 오고 나서 폭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한번 좀 아픈 조정이 오고 나서 시장의 색깔이 이제 색깔이 바뀔 수 다시 있다. 바뀌게.
결국은 하여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소외된 업종 중에는 어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요새 보고 계시는지 많잖아요. 뭐 최근에 유통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헬스케어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뭐 하여튼 저는 네. 소외된 기업 중에 그 보복 소비, 그렇죠. 네, 코로나 피해주가 가장 지금 무섭잖아요, 그죠? 맞아요. 코로나 피해주 다시 딱 살려고 보면, 2020년 재무제표 깨진 거 보면 그렇죠. 겁나서 못 살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놓고, 음.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하여튼 뭐 이 섹터 중에 제가 안 산 섹터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맹이 섹터 중에서 소외주들 중에. 그리고 업종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중소형주를 포트에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이유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관련돼서 좀 전반적인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경기가 돌아서면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2004, 5, 6, 7년도에 조선주 올라갈 때, 그죠? 현대중공업 한 17배 날 때 태웅 100배 나거든. 뭐 당연한 거죠. 전기차 가면 SDI, LG화학이 가는 것보다 그 밑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10배 이상 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화학 보세요. 차정이 온다고 했을 때 화학 중에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뭡니까? 금호석유 같은 거, 대한유화. 네, 그런 것들이 1조 미만에 있다가 지금 막 2조, 3조 때까지 뭐 4, 5배씩 올라오는. 네, 그런 차원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일단은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무조건 1등 큰형님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밑단에 큰형님 한 회사만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시총 그렇다고 중소형주로 해서 뭐 시총 500억짜리, 300억짜리 사라는 게 아니고 시총 5천억이 넘으면서 이 5천억이 5조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소외된 섹터 중에서도 이번에 돌았을 때 그런 중소형주를 저희가 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채운다. 그렇게 저희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저희가 일단 대형주가 한 70%고요. 네, 전기차가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기업들 밑에다가 LG화 뭐 저희가 한때는 LG화 뭐 25%씩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그런 LNF,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럼 중소형주 섹터는 어느 쪽으로 중소형주 중에도 관심 있는 섹터는? 네,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피해주에서 보면 됩니다. 네. 저랑 똑같은데 이거. 대형주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소형주 코로나 피해주 중에 약간 대형주로 좋은 게 무조건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깔야 되고. 반도체가 된다고 하면서 물론 반도체 이제 장비나 소재도 사셔도 되긴 한데 수익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놔야 이 큰 형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그래도 이 약간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단 그 분야의 1등 주식은 일단은 사고, 거기다가 베타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내 포트의 베타를 높이기 위해서 중소형주를 사는 거지. 아무래도 사는 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목표 수익률, 매매 전략 관련해서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피니트 투자자문의 뭐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대 해외 주식 비중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지. 최근에 증권사 이제 랩 어카운트라고 있잖아요. 네. 증권사 가시면 이제 랩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3천만 원에서 뭐 이상 되는 금액을 소액의 금액을 저희 같은 운용사나 여러 운용사들이 대신 운용을 해주는 그런 랩 상품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 이제 저희가 상품 같은 거를 그런 제안을 해 오시더라고요. 5% 먹고 그냥 청산하는 거. 예, 8% 먹고 청산하는 거. 근데 아니 그런 정도의 수요가 있냐라고 했더니 수요가 엄청 많대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금리가 1%다 보니까 예, 뭐 4%도 5%든 8%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해 보이면 어차피 지금 지수 때는 밑으로 빠져봐야 뭐 10% 빠지기가 힘든 지수잖아요. 3천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런 상품이면 만들어 봅시다. 저희가 직접 일임을 할 때는 저희가 20% 정도 이상 수익 보일 때만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 이상 수익이 그거는 조금 무리해 보여서 네. 네, 확신이 없는 거죠. 예, 예.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데 확신이 예, 없어서 예. 안 받는 건데 뭐 5%, 8% 그런 거는 증권사에서도 그런 제안 들어왔듯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짧게 이제는 그런 매매는 뭐 투기적이고 뭐 그런 걸 좀 굉장히 폄하하는 얘기들 많지만 그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네. 예, 증권사의 이 프랍 데스크의 딜러들 그런 딜러들은 정말 뭐 칼같이 독서같이 그렇게 그렇죠. 그런 매매들 하잖아요. 네. 그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전략은 길게 3천 갈 때까지 꾹 그죠 엉덩이 무겁게 그냥 꾹 쥐고 있는 전략이 맞았던 거고 어쨌든 올해도 지금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도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홈런을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번트가 정말 값진 번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뭐 8%, 10% 그렇게 잘라 먹는 거 한 3번 하면 8% 3번 잘라 먹으면 24%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까 뭐 그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예. 근데 뭐 어제 사가지고 뭐 1.5% 먹고 팔고 이런 거나 예.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지금 뭐 7, 8%, 5%, 8% 이런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버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 우버에 대해서 뭐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중국 소비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버하고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코멘트 주신다면. 우버 얘기한 게 이제 작년 한 7, 8월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100% 올라 있는데 우버도 코로나 피해주잖아요. 근데 우버에는 코로나 피해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버 이츠라는 예,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돌았을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세게 돌아서지는 않지만 저는 뭐 그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그림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지금은 작년은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쌌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샀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줄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우버라는 회사의 기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아까 이익의 그런 가시성이 우버를 이용하는 우버 이용자들이 얼마나 우버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시 유럽 여행을 가든 미국 여행을 가든 내가 우버를 다시 타는지 아니면 우버 아닌 것 같아 뭐 딴 거를 타는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버는 애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까지 이익 안 나거든요. 예, 이익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30%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예, 30%는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30%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우버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여기서 작년에는 뭐 강력하게 추천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수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들 네. 훨씬 수익이 그럴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중국 소비주는 코멘트. 중국 서비스? 중국 소비주는 네. 나스닥에는 얼마 전에 뭐 자꾸 문제가 생기죠. 네. 루이싱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항도 뭐 말들이 맞습니다. 많고 그런 것처럼 그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중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투자하는 게 맞고 저희 회사에는 중국 직원이 두 명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확인을 하고 저희는 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국 기업 중에 큰 성장 스토리로 보고 함부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런 재무적 리스크가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80년, 90년대 보면 우리나라도 분식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배구조 문제도 많고. 중국 소비재를 산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팔아먹는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소비주를 얘기하는 건데 소비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를 물어보는 거죠. 네, 중국 소비주. 그렇게 그런 걸 유명할 수 있다는 거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거. 화장품 같은 거. 저는 중국 소비주는 굉장히 유망하게 봅니다. 네, 화장품이 그러니까요. 이번에 사스가 이게 잠잠해지면 결국은 시진핑이 이제 2022년도에 원래는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개헌을 해놨잖아요. 개헌을 해놨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10년 차 되는 해에 원래는 물려줘야 돼요. 그 물려주려면 안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중국 경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되게 좋아야 되는데 되게 좋으려면 하여튼 인민들이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거기에 최고 수혜주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 소비주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잘 보자. 마지막으로 그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화되려면 미국처럼 공매도를 때려놓고 지네들이 공매도 숏 리포트를 내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이 기업을 공매도를 때렸고 왜 이 기업은 빠져야 되는지 그런 게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루어줬고, 그죠? 우리 형님 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루어줬고, 저는 그 두 분들한테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려면 그런 부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대기업의 기업에 대해서 이 바이가 아니라 뉴트럴 의견도 냈다가 바로 전화 오죠. 너네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은행 계열이 많죠. 보험사 계열도 있고 너네 거래 끊기고 싶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만 하면 다 돈 법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매도가 엄청 어렵고 오히려 망할 때가 많아요. 네, 공매도가 망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번에 게임스탑이든 뭐 이런 거 공매도 쳤든 테슬라 공매도 쳤든 세력들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그냥 공매도가 너무 그게는 기울어진 운동장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매도는 밑에 찍어 누르면서 못 팔잖아요. 위에 걸어 놓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억 매도 때려가지고 그나마 빠지면 5천만 원 버는 건데
잘못 보면 1억이 10억 돼버리면 10배 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굉장히 공매도는 그게 되게 뭐 기관들 외국인한테만 유리한 게임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건전해지려면 지금은 바이 리포트에서 셀 리포트만 적어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안 좋게 보이면 애널리스트가 셀 리포트 적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공매도도 허용을 해줘야 돼요.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잘못 보고 얻어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대신에 많은데. 개인도 하게 해주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도 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불리한 게임을 저는 개인들 보고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지 마라. 그렇지. 네. 하게 그거는 하더라도. 돈이 5천만 원 있다, 500억이 있다. 우리 배사부님도 공매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그렇죠. 그것도 해보려니까, 빌리려니까 잘 안 빌려지더라고. 만약에 이거 팔고 싶어서 팔려면 물량을 못 구하겠더라고. 이 주식은 너무 과해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가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 보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배사부님이나 저기 뭐 장모 회장님이나 보면 다 주식 매수해서 돈 벌었지. 맞아요. 공매도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공매에서 자살했다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사람. 독일에 뭐 몇 대 재벌, 잭시 리버모도 공매도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네. 그래서 공매도는 그런 세력이 주식시장에 있어야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살 때 테슬라 같은 주식을 공매도로 막 발행 주식에 35%나 때려줬잖아요. 눌러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공매도 세력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했잖아요. 네. 공매도 맞아요. 세력들이.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의 그 로직과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기업을 그렇게 공략하고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하나도 무서울 게 아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저는 시장이 약간 이렇게 한번 또 슬로우해질 수는 있지만 주식 시장에 공매도가 허용되고 안 되고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게 박세익 전무님이 원래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데스모 TV 항상 어떻게든 시장이 안 좋다 시장에 변곡점이면 제가 꼭 초빙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FSA라고 어린이 경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경제 교육.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좀 앞으로 청소년들까지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금융 지식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나 참여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네. 주식했다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우리 자녀들 언제부터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11살 정도면 우리나라 나이로 4학년, 5학년 되면 저는 계좌에 만들어서 펀드를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한 주씩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총액 50위까지 그 다음에 요쪽 셀트리온부터 요쪽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요? 부터 해가지고 요쪽 기업들 한 20종목 이렇게 한 주씩 사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보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1살 때 해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 찾아왔던 작년에 상담했던 분 중에는 고등학생이었던가? 고1인가? 와. 고1인데, 와, 주식에 대한 수준이 무슨 증권사 대리급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이, 와, 나중에 얘는 워런 버핏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다 보면 애가 재능이 그쪽에 네네. 관심을 가져서, 맞아요. 그죠? 우리 FSA 배우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그런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각종 산업의 다양한 기업들이 다 존재한다 했잖아요. 백화점부터 전기차 배터리부터
또 배터리도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얘가 보면서 느끼는 게 바가 많을 거라고요. 혹시 자녀들 경제교육 시키셨나요? 근데 저는 고1, 고3 요때 이미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50개 쭉 네. 다 사가지고. 네. 그래서 최근에 하는 대학교 들어간 둘째가 하는 얘기가 작년에 그거였었죠. 네. 아니, 카카오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왜 이렇게 예, 박살나 있고 그 부품주가 지금 최근에는 지금 거의 많이 뭐, 올랐어요. 다 올라왔지만 네. 그런 질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게 내 계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그렇죠. 나오는 관심이 거지. 있는. 예, 뉴스 보면서 그런 질문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 이름으로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한 주씩 맞습니다. 그렇게 설날 때, 추석 때, 용돈 받을 때마다 맞습니다. 대표 기업들 네. 사는 게 좋은 경제 교육의 가장 첫걸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시죠. 네. 2시간 넘게 장시간 동안 정말 허심탄회하게 인터뷰해주신 박색 전무님 그리고 시공의 비즈니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장세 구분하지 않고 전무님께 인터뷰 요청드렸을 때 약사장이 반드시 나오겠다 하셔가지고 약속 지켜주셨는데 약사장 아니더라도 장에 변곡점이 생기거나 장에 큰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꼭 좀 다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계속적인 장기 안내자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훈한 인터뷰는 금융투자 업계를 포함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을 모시고 레슨몬TV 구독자분들께 투자에 관련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레슨몬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